안녕하세요. 저는 랜드잇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두성입니다. 일단 어제 치러졌던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간략하게 총평 및 어떻게 우리 경제학을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교재의 챕터별 출제가 얼마큼 됐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미시 부분에서 20문제 혹은 21문제가 출제되었고 거시에서 19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른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국제경제학에서 국제무역론을 미시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의 거시 부분 혹은 개방거시경제 부분을 거시경제학 맨 마지막에 놓고 설명드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2문제만 출제가 된 거고 나머지에서 미시, 거시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국제경제학이 올해는 출제 빈도가 별로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형적으로 시장이론에서 항상 많이 출제가 되죠. 물론 전에 비해서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이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그 낮아진 만큼 시장 이론이 조금 높아졌고 나머지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뭐 요소 시장, 그 다음에 시장 실패는 항상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거시에서는 사실 이제 ISLM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올해. 그 외에는 비슷하게 이제 화폐금융 소비 투자에서 뭐 한두 문제씩 매년 출제가 되니까 나머지 토픽에서는 출제 빈도가 비슷한데 총수요 총공급이 좀 준 만큼 ISLM에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글쎄요,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경제학을 준비하셨고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 전형적인 간평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경제학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드리지만 기출문제를 잘 반복 그 다음에 숙달하시는 게 좋다.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 해설까지 달아서 다시 출간을 할 예정인데 사실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문제를 빼고는 제 기본서 및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다른 선생님 교재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너 그걸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시 200페이지, 거시 200페이지 해서 총 40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총 경제학을 합해서 4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서 다 출제가 된다는 건 이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충분히 차고 넘친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시면 뭐 7, 80점까지도 가능하시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셨다. 경제학이 너무 어렵다 싶으셔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셨다 하면 뭐 50점 혹은 60점까지 충분히 획득 가능한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1000페이지, 2000페이지를 공부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거랑 사실 400페이지 공부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기출문제를 잘 반복 숙달해야 되고 우리 간평 기출과 관련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정리한 텍스트북이 제 텍스트북이니까 혹시나 올해 고배를 마셨다면 내년에 경제학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가 했을 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기출문제를 잘 숙달 반복하셔라. 그리고 혹시나 그런 기출만 강의하는 컴팩트한 강의가 없을까 혹은 기출만 관련된 내용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면 제 교재라든지 제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혹여나 올해 뭐 준비가 미흡했거나 혹은 뭐 실수를 하거나 하셔서 고배를 마셨다면 내년에 충분히 좋은 결과 갖고 더 나아가서 올해 1차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동차 합격하면 사실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설을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초심자 처음 경작을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풀이가 아니니까 막 엄청 자세하거나 친절한 해설 대신에 조금 빠른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4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번. XZ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이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P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사실 많은 경우 그래프를 그리거나 혹은 계산을 할 때 P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았죠. 그래서 시장 수요는 50-2분의 1 Q가 되는 거고 공급 함수는 이제 QS는 20이다. 이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면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부담 혹은 비효율성은 0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XZ 시장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 됐을 때는 수요가 있고 이걸 공급자 혹은 생산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공급이 전혀 바뀌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가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때 그냥 이 공급량을 여기에다 대입했을 때 시장 가격을 계산해 보시면 2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40 돼서 그냥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4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차 탄력성이 양수다. 교차 탄력성은 뭐죠? 다른 재화 가격이 1% 바뀌었을 때 그 재화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이 상승했을 때, Y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X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대체 관계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소고기 수요가 는다. 그래서 보완 관계가 아니고 대체 관계고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상품을 사치제라는 게 아니고 정상제. 정상제 중에서도 탄력성이 1보다 커야 사치제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수요 곡선이 수평이다. 그러면 이런 수평의 수요 곡선은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이 안 변하더라도 혹은 가격이 아주 조금만 바뀌더라도 수요량이 확 바뀌는 거니까 탄력성이 0이다가 아니고 무한대이다가 되는 거고 공급 곡선은 제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설명하면서 적어도 요거는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원점에서 뻗어져 나가는 직선 위에 공급 곡선에서는 그 기울기랑 상관없이 무조건 탄력성은 1을 갖는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정답이 되는 거죠. 반면에 4번 같은 경우 공급 곡선이 가격 축절편이 양의 값을 갖는데요. 그래서 PQ 평면에서 가격 축절편이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건 요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력성이 언제다 1보다 작다가 아니고 1보다 크다라고 설명했고 사실은 이제 직선이란 표현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틀린 문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43번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빠르게 역시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수요 곡선은 9-4분의 1Q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죠? P는 4분의 1Q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초 균형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를 연립해도 되고 혹은 이 두 개를 연립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연립하시면 어떻게 돼요? 8P가 40이 되니까 P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9가 되는 거고 수요 곡선으로부터 절편이 9 그 다음에 기울기가 사실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여긴 절편이 36이었겠죠. 반면에 공급 곡선은 여기서 뻗어져 나가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균형 가격은 5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자 잉여는 요 크기고 요 크기는 어떻게 찾아요? 요 길이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수요량은 아까 시장 균형 가격 5를 여기다 넣어도 똑같이 얼마 값이 나오는 거예요? 1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16일 테니까 생산자 잉여는 얼마가 돼요? 4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 해서 32가 되는 거고 생산자 잉여 32 해서 이렇게
1번 아니면 4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자, 소비자 잉여는 요 크기니까 사실 똑같이 4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44번 보시면 두제와 xy를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원래는 효용함수가 x 곱하기 y의 제곱이었대요. 그리고 x제 가격이 처음에 1, 그 다음에 y제 가격이 2, 그 다음에 소득이 90이었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장 일반화된 버전에서 곱더글러스 효용함수 x의 알파, y의 베타라고 표현한다면 그때 x제 수요함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즉 소득 중 이만큼을 x제에 지출하고 그걸 x제 가격으로 나누면 x제 수요량이 도출되고, 마찬가지로 y제 수요함수를 찾으면 소득 중에서 나머지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값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각각 x제, y제에 지출하는 지출 비중이라고 잘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최초 상황에서 지수가 1,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하면 3분의 1. 그래서 소득 중에 3분의 1, 소득 90 중에 3분의 1을 x제에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x제 가격이 1이었으니까 최초 x제 소비량은 얼마예요? 30개. 다음 y제 소비량은 어떻게 되죠? 나머지 3분의 1을 x제에 쓴다는 건 나머지 3분의 1은 y제에 쓴다는 거고, 그리고 y제 가격이 2였으니까 그러면 얼마? 소득 중에 60을 y제에 지출하는데 y제 가격이 2니까 30개 역시 샀다는 거죠. 네, 이제 이 문제가 좀 특이한 게 효용함수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효용함수는 일정한데 재화 가격이라든지 소득만 바뀌는 경우를 상정하는데, 보니까 효용함수가 어떻게 돼요? x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으로서 이런 경우는 지출 비중이 똑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하면 역시 지출 비중이 똑같아서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소득이 90에서 100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머지 재화 가격은 동일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100으로 바뀌었고, 이제 지출 비중이 2분의 1이 된 상황에서 x제 가격은 여전히 1이라면 그러면 50개를 소비하는 거고, y제는 어떻게? 소득 100 중에서 나머지 절반을 y제에 쓸 것이고, 그리고 y제 가격은 똑같이 2원이라면 2원, 이거를 2로 나눠서 25개를 소비하겠네요. 그러면 x제가 몇 개 바뀌는 거예요? 20개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제가 몇 개? 5개가 감소한다. 그래서 y제가 5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찾으실 수 있고, 다음에 45번 볼까요? 이제 소비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무차별 곡선은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같은 만족을 주는 점들 혹은 상품 묶음을 연결한 곡선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분들 기억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같은 효용을 주는 혹은 같은 만족을 주는 재화조합들을 다 연결한 거. 그래서 일단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이 출제자가 조금 출제를 명확하게 안 해준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냐면 이 효용함수의 서수성을 설명하면서 제가 어떤 효용함수가 있을 때 강단조 증가 변환하더라도 동일한 선호 체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사실은 뭐 x의 2분의 1, y의 2분의 1 여기에 제곱을 취한 x 곱하기 y라는 효용함수도 동일한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함수도 동일하게 표현된다. 둘 모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x제 수요함수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지출 비중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수성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가정, 이게 사실 틀리게 출제가 된 건데 학생들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조금 기억을 옳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약간 출제가 명확하게 출제되지 않은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서술성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걸 이제 틀리게 출제하신 거고, 다음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제화 같은 경우는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니은은 옳은 얘기다. 선생님, 비제화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저는 오이를 싫어하는데 오이라는 상품, 저는 오이를 먹으면 효용이 감소하게 되고, 그런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저한테는 비제화 혹은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우상향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딕은 열등제이면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그 절대적인 크기가 매우 클 경우,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클 경우 그게 기펜제가 된다. 그래서 기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X제가 기펜제다. X제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 효과에 의하면 싸진 재화 소비를 늘리지만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가격이 낮아지면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고 열등제라면 X제 소비가 줄어드는데 이 힘보다 크다면, 즉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기펜제가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행효과 관련돼서는 제 기억에는 간평에선 기출이 안 됐고 타 직렬에서는 기출이 됐던 것 같은데, 리을은 모르셔더라도 답을 찾으실 수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억을 옳다라고 판단하셨으면 니은까지 옳다라고 해서 답을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신 학생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뒤에 하나만 더 푸셨다면, 디귿은 제가 몇 번 강조했고 그 다음에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봄직한 그런 상황이었죠. 여튼 기억이 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넘어갈게요. 여튼 그렇고, 이제 이런 밴드웨건 이펙트 혹은 유행 효과, 악대차 효과라고도 하는데, 악대차 효과는 뭐죠? 막 악대,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같이 막 몰려서 유행을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 수요를 합해서 시장 수요가 도출되는 건 일반적인 보통의 수요고, 개별 수요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즉 그 가격 하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느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면 소비량이 더 늘기 때문에 수평합보다 보다 완만하게 도출되는 게 이런 유행 효과가 되는 거예요. 올해 출제됐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출제되면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유행 효과가 있는 경우는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 합보다 보다 완만하게 도출된다. 여튼 넘어가시고, 46번 보시면 생산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계기술 대체율 MRTS는 등량곡선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된다. 접선의 기울기에 좀 더 정확하게는 절대값. 여튼 옳은 얘기라고 보실 수 있고, 다음에 등량곡선이 직선일 경우 우리가 선형 생산함수에서 생산함수가 L 플러스 K 혹은 얘를 더 대체 비율을 일반화시켜서 AL 플러스 BK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어찌됐든 등량곡선이 직선이라는 건 노동 한 단위가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의 양, 즉 MRTS가 일정하게 되는 거고, 그 경우는 완벽하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탄력성이 무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1차 동차는 규모 수익 불변. 그래서 1차 동차, 우리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하는 생산함수. 그래서 FLK.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2배씩 늘렸더니 원래 생산량의 2배가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배웠고, 이를 일반화시켜서 TTT 써놓고 여기 1 등장하면 1차 동차 함수, 여기 0 등장하면 0차 동차 함수, 여기 2가 등장하면 2차 동차죠. 0차 동차 함수라는 건 사실 뭐예요? 모든 것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2배씩 늘려봤자 혹은 t배씩 늘려봤자 원래 생산량 그대로라는 거고, 사실 그거는 규모 수익 체감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체감, 즉 요소 투입을 늘려도 생산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는 거고, 4번 등령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우리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상황. 마찬가지로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건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규모 수익 개념은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고정 요소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요소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규모 수익은 모든 요소 투입 규모를 다 동일하게 2배씩 혹은 3배씩 혹은 t배씩 증가시켰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 개념 맞는 얘기죠. 자, 다음에 47번. 역시 독점 계산 문제고, 우리 독점 계산은 가장 간단하게는 MR 이퀄 MC로서 이윤극대와 생산량을 찾을 수 있었는데, MR 찾기 위해서는 정석대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수요, 직선의 수요가 주어지면 P에 대해서 정리해서 50-2분의 1Q로 찾고, 다음에 여기서 요 기울기만 2배 시켜준 거, 그게 MR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50-Q가 MR이다. 다음에 MC는 총 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게 한계 비용, 총을 미분하면 한계. 그래서 미분해보면 2Q 플러스 20. 그래서 MC는 이렇게, MR은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3Q가 30 돼서 독점 생산량, 독점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10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이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윤은 항상 토탈 레버뉴 빼기 토탈 코스트고, 토탈 레버뉴는 P 곱하기 Q니까 일단 Q를 찾아놨으니까 P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Q10을 여기다 넣으면 P는 얼마가 돼요? 45가 되겠죠. 그래서 45 곱하기 Q10 이렇게 써주고, 다음에 이제 비용은 문제에서 주어졌다시피 Q제곱 플러스 20Q인데 독점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대입해보면 120이 되는 거죠. 100, 10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제곱 더하기 200이니까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450 빼기 300 해서 1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윤극대화 생산량 10, 그 다음에 150 해서 1번을 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48번. 독점 및 독점적 경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자연 독점은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고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는 뭐죠? 생산을 많이 할수록 단가 혹은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서, 이럴 때는 몰아서 생산하면 비용 구조가 절약되니까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그래서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고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발생한다라고 설명드렸고, 다음에 순수 독점, 가격 차별을 하지 않는 독점을 순수 독점이라고 설명했었죠. 순수 독점은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전혀 아니고, 우리가 수요, 그 다음에 MR, 그 다음에 MC가 있을 때 독점 생산량은 MR과 MC가 같아지는 여기, 그러면 우리 비효율성은 독점 생산량에서 수직선 그어서 생기는 삼각형. 이게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혹은 자중 손실이라고 설명했었죠. 자, 3번. 독점적 경쟁 시장은 장기적으로 경쟁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면 뭐가 장기적으로 진입장벽이 없어서 이윤, 진입장벽이 없다는 건 이윤이 0보다 크면 진입이 발생할 것이고, 진입이 발생한다는 건 가격이 낮아져서 이윤이 점차 0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윤이 0보다 작으면 퇴출이 발생,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퇴출이 발생해서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이윤이 0이 된다. 이윤이 0이 된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은 0의 이윤을 얻는다. 옳은 얘기로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독점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조금씩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과 다르게 차별화된 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이제 비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한다. 이 5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사실 5번이 조금은 이것도 약간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차별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선 차별화를 해야 뭐가 독점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이 차별화와 관련된 광고라든지 이런 것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격 경쟁이 꽤나 높은 거. 그래서 사실 과점 시장이라든지 이런 독점적 경쟁이 비가격 경쟁이 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가격 경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독점적 경쟁이. 그래서 이 5번은 사실 조금 세모긴 하죠.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한다.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비가격 경쟁을 안 한다 하면 사실은 틀린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나 사실 3번이 명확하게 옳은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꾸르노 같은 경우는 비용 구조가 동일하다. 둘 다 한개 비용이 10이라고 했을 때 꾸르노 생산량은 어떻게 된다? 3분의 A-C. 그래서 A가 20이고 한개 비용이 10이고 그러면 각 기업은 몇 개씩? 3분의 10개씩 생산해서 그러면 두 기업이 있으니까 전체 생산량은 3분의 2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셨으면 10초 컷의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도 암기할 거 많은데 경제학까지 암기해야 되냐? 싫다 싶으시면 정석대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석대로 풀면 이제 각 기업, 1기업과 2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1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 그래서 P는 20-Q니까 이 Q가 전체 생산량이라서 20-Q1 빼기 Q2. 그래서 1기업 생산량, 2기업 생산량. 그래서 이 전체 생산량은 1기업 생산량 더하기 2기업 생산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Q1 빼기 Q2 이게 P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 Q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비용 구조. 그래서 사실 뭐 한개 비용이 10으로 동일하다고 하고 10으로 일정하고 평균 비용도 10으로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Q1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사실 뭐가 돼요? 20-2Q1 빼기 Q2 빼기 10이 0이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얘를 MR1 그 다음에 얘를 MC1 해서 역시 MR = MC가 이윤극대화 조건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Q1에 대해서 정리하면 사실은 20 빼기 10이니까 10 빼기 Q2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얘를 1기업의 베스트 리스폰스다 라고 배웠고, 사실 비슷하게 2기업의 베스트 리스폰스 구하면 여러분 이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구해지고 두 개를 연립하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아까 구했듯이 각 기업은 3분의 10씩 생산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런 한개 비용이 동일한 경우 균형에서는 Q1과 Q2가 같을 테니까 굳이 이거 안 구하고 어떻게 찾을 수도 있다고 했었죠? 이 베스트 리스폰스 오브 1만 구해서 Q1과 Q2가 같다고 놓고 찾아도 답이 도출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튼 가장 빠른 방법은 암기하는 방법인데 암기가 싫다면 그나마 빠른 방법은 1기업의 이윤극대화 식을 통해서 베스트 리스폰스 오브 1, 즉 기업 1의 최적 대응 함수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는 비용 구조가 동일하다면 Q1 = Q2로 각 기업의 생산량을 찾는 게 두 번째로 빠른 접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50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50번 보시면 게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내시균형은 상대방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 이거는 사실 우월 전략 균형. 좀 더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우월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에 나타나는 균형이니까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표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우월 전략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균형, 모든 경기자에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균형. 여튼 여러모로 총체적으로 좀 틀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자, 2번 보시면 복점 시장에서의 내시 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이건 어떨까요? 복점 시장, 우리가 기업이 2개 존재하는 상황이 복점 시장이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우리가 과점 시장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서 복점 시장을 봤던 거고, 그 모형을 사실 뭐 산출량을 동시에 결정하냐, 그게 쿠르노, 산출량을 순차적으로 결정하냐, 그게 슈타켈, 그 다음에 가격을 동시에 결정하냐, 그러면서도 동질적인 재화를 파냐, 차별적인 재화를 파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다만 간평에서는 이쪽 부분이 딥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타 시험에서는 좀 난이도가 깊게 나와가지고 이 복점 시장 중에서도 뭐 전략을 실수 범위로 상정하지 않고 자연수 범위로 상정했을 때, 가격 경쟁을 했을 때, 베르트랑 가격 경쟁을 했을 때 복수로 균형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 너무 좀 딥하긴 하죠. 그래서 내시 균형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건 틀린 얘기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 텍스트북에도 없고 사실 어느 텍스트북에도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다만 우리 그 회계사 기출에서는 이런 게 있긴 있거든요. 몰랐다고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물음표 쳐놓고 여기에서 옳다라고 하고 넘어갔으면은 이제 틀린 건데, 물음표 쳐놓고 다음 지문을 한번 판단해 보셨다면, 어떤 게임에서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시 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이건 우리 게임 많이 봤었잖아요. 우월 전략 균형이 없어도 내시 균형은 존재할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3번이 답이라는 걸 체크를 하셨어야겠죠. 물론 이 3번 문장도 내시 균형은 반드시 존재한다 하면 또 틀린 얘기지만 존재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순차 게임. 내시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를 내시 균형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부분 게임에서도 균형이 돼야 된다. 그걸 뭐 신뢰성 조건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부분 게임 완전 내시 균형. 이거를 그냥 여기서는 완전 균형이라고 약자로 쓴 거예요. 부분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완전 균형이라고 표현한 건데, 내시 균형 중에서도 부분 게임에서도 균형이 돼야 된다. 혹은 뭐 신뢰성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말문장 중에서 투머치한 것들이 출제될 수는 있다. 다만 답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을 안 드릴 것이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3번을 명확하게 답으로 찾을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5번도 역시 too much. 5번이 실려있는 교재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정배운 선생님 책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정배운 선생님 책은 엄청 두껍잖아요. 그 2000페이지인가요? 미시거시 합하면 적어도 2000페이지는 될 것 같은데, 여튼 거기엔 있을지 없을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냐, 그 옥션, 경매라고 하죠. 경매에서 이 최고 가격 입찰제를 하게 되면 승자의 불행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고 가격 입찰제 대신에 Second Best Price Auction이라고 해서 최고가 아니고 두 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즉 최고 가격을 적어낸 사람한테 자기가 적어낸 가격으로 그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있겠죠. 50번에서 이거 뭐 투머치인데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드려보면, 여러분들 경매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하는 방식도 무궁무진한데 여기처럼 Sealed Bid Price Auction이라는 게 이렇게 숨겨서 내는 거죠. 숨겨서 내는 거. 뭐 현실에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얼마요 이러는 건 이제 숨겨서 내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잉글리시 옥션 혹은 더치 옥션이라고 해서 더치 옥션은 거꾸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잉글리시 옥션은 점점 올라가는 거, 그런 거 한 번쯤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셨겠죠. 여기서 이제 실드 비드는 한꺼번에 이렇게 종이에 반장 선거하듯이 적어서 내면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가져가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승자의 저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혔는데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뽑혔어. 그러면 승자라고 볼 수 있는데, 걔는 사실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친 높은, 실제 이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고, 이겼는데 저주다 해서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것을 좀 완화하는 방법은 얘한테 그 물건을 주는 건 맞는데 낮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세컨드 프라이스 옥션이고, 그 세컨드 프라이스 옥션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truth telling 메커니즘이다 이런 거 있는데, 사실 투투투 멋지고, 제가 굳이 이런 거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석사 때 옥션 관련돼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냥 약간 투머치하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설명드렸고, 51번 넘어갑시다. 자, 51번 보면 내시균형을 찾으라고 했었죠. 여기도 보다시피 내시균형은 복수로 존재하는 상황이고, 우리 쉽게 찾는 방법은 기업 1이 전략 A를 했을 때 기업 2가 A를 하면 8, B를 하면 6이니까 A 하는 게 좋고, 기업 1이 B를 한다고 했을 때 2가 A 하면 7, B 하면 11이니까 11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2의 내시 전략을 딱 보기 좋게 표현해보면 이런 짝대기로 표시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 2가 A라는 전략을 했을 때 기업 1은 A를 하면 16, B를 하면 3이니까 A 하는 게 좋고, 기업 2가 전략 B를 한다고 했을 때 1이 A 하면 8, B 하면 10이니까 B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서로 베스트 리스폰스 혹은 내시 균형, 내시 전략이 맞물려 있는 상황, 이 두 가지가 내시 균형이고, 그걸 찾아보시면 5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죠.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출제 오류긴 해요. 내시균형을 찾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수조합으로 쓰면 안 되고, 제가 한 번쯤은 설명드렸을 텐데, 엄밀하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 A, 즉 내시균형을 찾으라는 건 전략의 조합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균형 하나, 다음에 전략 B, 이 균형 하나,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의 조합 대신에 전략으로 조합으로 써야 되긴 하는데, 이런 걸 이의제기로 받아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 이제 52번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이라고 해서 우리 계산 문제로 많이 풀었던 게 올해는 이제 말 문제로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 그래프, 시장 측면이 있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더 이상의 진입과 퇴출이 안 일어나려면 사실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 가격은 무조건 장기 평균 비용과도 같고 장기 한계 비용과도 같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이윤 극대화 조건은 P 이퀄 MC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없어야 된다. P 이퀄 AC. 그러면 얘네 두 개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MC와 AC가 같아지는 점은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옳은 얘기고 니은은 틀린 얘기다. 장기니까 당연히 여기에 L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옳고 니은 틀리고, 정상 이윤이 0이다, 이윤이 0이다, 정상 이윤이 0이다.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이건 독점적 경쟁, 완전 경쟁 똑같이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조건. 그 다음에 리얼, 당연히 균형이니까 전체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같겠죠. 리얼까지 맞는 얘기. 그래서 더 이상 진입과 이탈도 없는 상태, 이윤이 0이 되는 상태. 그래서 미음까지 맞네요. 그래서 기디리미가 옳은 얘기인데 출제 오류네요. 그래서 기디리미로 나와야 되는데 정답은 지금 몇 번으로 출제됐어요? 2번으로 출제됐네요. 여튼 이 정답은
2번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2번으로 출제가 된 거죠. 가다반이 2번이 아니고 기디림이에요. 기디 정상이윤이 0이다. 오케이. 그래서 요건 이제 출제 오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53번을 봅시다.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요소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 독점의 노동 시장에서 수요 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여러분들 수요 독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MRPL과 MFCL이 같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요 독점 상황에선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고 그거보다 상방에 MFCL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MRPL이 이렇게 주어지면 MRPL과 MFCL이 같아지는 여기서 노동 고용량, 최적 고용량을 결정하는데 임금은 이 수준에서 주기 때문에 수요 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률은 뭐보다 한계 수입 생산. 한계 수입 생산이 뭐예요? MRPL이죠. 한계 수입 생산. 그거보다 낮다. 기억 옳은 얘기죠. 자, 니은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은 생산 요소의 고용량과 가격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모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된다. 이거는 이제 완전 경쟁, 이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좀 더 딥하게 설명해보면 MRPL은 MR 곱하기 MPL이고 VMPL은 P 곱하기 MPL이라서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인지 독점인지에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문제에서 거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나와 있지 않긴 하죠. 여튼 그냥 간단하게 생산물 시장은 완전 경쟁이라고 하면 이 VMPL과 MRPL이 같을 것이고 그러면 노동 시장이 만약에 완전 경쟁이었다면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만나는 요점이 최적의 노동 고용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임금은 이 수준이 됐을 텐데 지금은 고용량도 적고 임금도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인 상황에서 고용량과 임금 혹은 가격은 완전 경쟁에 비해서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디귿. 생산 요소의 공급이 만약에 수직선일 경우는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소 공급이 이렇게 수직선일 때 요소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럼 요소에 대한 가격, 그게 땅이라면 지대가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노동시장이라면 임금이 됐을 텐데 이런 그 요소가 받아가는 수입 중에서 사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요소 공급이 있으면 이 소득 중에서 그 요소가 가져가는 소득 중에서 이 밑에 면적을 우리가 전용 수입이라고 표현했었고 얘를 이제 지대 혹은 경제적 지대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점점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고 했었고 그래서 디귿은 발생하지 않는 데가 아니고 전부 다 경제적 지대다. 그 가장 극단적인 게 땅이기 때문에 그때를 아예 얘를 지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튼 디귿은 틀린 얘기. 리을 전용 수입은 고용된 노동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그래서 우리가 요 면적을 전용 수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만큼은 최소한 공급해야지만 그게 그 요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혹은 기회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해서 이제 3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4번 소득 분배와 관련돼서 기억 보시면 국민소득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누어지는 몫이 얼마인지 보는 것은 계층별 소득 분배이자 그래서 이게 계층별 소득 분배가 아니고 뭐죠? 기능별 소득 분배라고 배웠을 거예요. 요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소에게 지급되는 분배 몫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기능별 소득 분배고 이런 계층별 소득 분배는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말 그대로 소득을 하위부터 상위까지 나눠서 살펴보는 게 계층별 소득 분배죠. 해서 기억 틀린 얘기.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보다
불평등이 아니고 평등한 상태.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건데, 그러면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면 어떤 로렌츠 곡선이 더 대각선에 가깝냐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없게 되는 거고, 해서 교차하면 분배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게 된다. 디귿이 옳은 얘기죠.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실은 로렌츠 곡선은 서수적인 접근 방법이라서 기수적인 접근 방법을 취한 게 진이 개수였고, 그러면 이제 로렌츠 곡선 면적으로부터 이 면적, 대각선과 이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알파, 나머지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를 진위계수라고 했었고, 그러면 완전히 평등하게 되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이 되고, 그래서 이 진위계수 값이 얼마가 된다고 배웠죠? 알파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베타는 커지고 알파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평등하면 0이 되고 반대로 가장 불균등하면 1이 된다고 했었어요. 1에 가깝다는 거는 점점 이게 이쪽으로 가서 베타 값은 작아지고 알파만 남는 거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54번은 5번으로 답을 찾으실 수 있었어요. 자, 다음 55번은 어때요? 후생경제 이론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소비의 계약곡선, 생산의 계약곡선, 우리 에즈워스 상자에서 설명을 했었고, 그 계약곡선이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일정한 가정하에서 왈라스 균형은 일반 경쟁 균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장도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닌데, 이 왈라스 균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왈라스 조정 과정에서 얻어지는 균형이기 때문에 일반 경쟁 균형과 왈라스 균형은 사실은 동일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여튼 여기서는 그냥 옳게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왈라스 균형은 그냥 일반 경쟁 균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자, 다음 3번 보시면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인 접근 방법이 점진적인 접근 혹은 점진적인 해결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차선의 이론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냐, 사실 세무사 쪽에서는 엄청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 우리 간평이라든지 일반 경제학에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제 텍스트북에 안 나와 있을 텐데, 최선이 n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최선이라면 차선이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n-1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차선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10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을 때 9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그게 차선이냐? 오히려 차선은 이게 아니고 오히려 7가지 조건만 만족하는 게 차선일 수도 있다. 그거는 차선이 어떻게 될진 모른다. 그게 차선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이 뭐냐? 효율성 조건이 7개에서 8개로 점진적으로 개혁이 됐다면 오히려 악화가 되는 거죠. 왜요? 차선은 7가지 조건만 만족하는 게 차선이었고 10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선인데, 뭔가 효율성 조건을 하나 더 만족해서 부분적인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튼 이제 3번은 옳은 얘기로 출제가 됐던 거고, 사실 우리 후생경제학 정리는 배웠으니까 이 4, 5번 중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텐데, 4번 후생경제학 1정리에 따르면 우리 완전경쟁 시장 균형은 comparative equilibrium, 혹은 좀 더 정확하게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 efficient하다. 이게 1정리였죠. 그래서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맞는 얘기고, 반대로 2정리는 임의의 파레토 효율적인 점을 경쟁 균형을 통해서 혹은 시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면서 적어도 2정리는 뭔가 공평성을 추구를 하는 거다. 다만 공평성을 추구할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간접적으로 초기 자원만 재배분했을 때 시장에 의해서 다시 그 효율적인 점을 달성할 수 있다 해서 가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튼 이제 5번이 명백하게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56번 외부성과 관련된 얘기로서 이제 생산에 부정적인 외부성이 있으면 우리가 부정적이면 항상 과다 생산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시장 균형 생산량이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과다. 그러면 뒤집어서 최적 생산량은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적은 상황이 되겠죠. 다음, 생산에 부정적 외부성이 있을 때는 사적 한계 비용, 우리가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라고 표현한 거, 그거보다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더 컸었죠. 왜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공장의 비용이었고, 거기에다 피해까지 주면 그 피해까지 고려한 게 사회적인 한계 비용이니까 사적 한계 비용보다 사회적 한계 비용이 더 컸던 거고, 그러면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작다. 2번이 옳은 얘기네요. 자, 다음 3번 보시면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는 지 만족은 굉장히 크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사회적인 만족은 그보다 작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소비의 부정적인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 다음 코즈 정리는 거래 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거래 비용 혹은 협상 비용, 이런 협상 비용이 커지면 코즈 정리가 깨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다음 공유자원의 비극은 긍정적인 외부성이 아니고 부정적인 외부성. 오케이. 그래서 56번도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 자, 57번 보시면 가격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극장에서 조조 할인 요금제는 가격 차별의 한 예가 된다. 그래서 제 텍스트북에서도 든 예가 아마 그 조조 할인 요금제가 가격 차별의 예로서 같은 극장 서비스를 좀 더 탄력성이 높은 집단, 학생이라든지 혹은 그런 시간이 여유가 많은 학생, 그런 사람들한텐 가격을 낮춰주고 탄력성이 높아서, 반대로 직장인 혹은 돈 지불 용의가 높은 혹은 탄력성이 낮은 그런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녁 요금을 비싸게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옳은 얘기. 자, 다음 2부 요금제, 아까도 총평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격 차별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3번 3급 가격 차별을 가능하게 하려면 재판매, 우리가 가격이라는 건 원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의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가격 차별이 가능하려면 뭐가?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된다. 혹은 차익거래가 불가능해야 된다. 차익거래가 가능하면 무조건 일물일가가 된다. 그래서 3번 옳은 얘기네요. 자, 4번 3급 가격 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탄력성이 작은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이 아니고 높은 가격.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 4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고, 우리가 완전 가격 차별 혹은 1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 잉여는 0이 된다. 그 잉여를 전부 다 소비자 지불 용의를 다 독점 기업이 받아먹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0이 된다 라고 배우셨죠. 다음에 이제 58번,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정보제 말 그대로 information good이라고 해서 각종 정보와 관련된 재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그 정보와 관련된 재화, 정보 서비스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기억부터 봅시다. 상품에 포함된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정보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정보제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포함된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보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품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 어떤 재화냐 했을 때 거기에 정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이 가치가 결정되는 거 혹은 특성이 결정되는 게 정보재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정보재는 초기 개발 비용이 크고 한계 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가 아니고 사실은 니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물론 정확하게 제약산업을 정보재라고 표현하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약산업 생각해 보시면 이 약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약을 개발할 때 이 약의 화학물 같은 거는 사실 이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거는 크게 비용이 안 들죠. 대신 어떤 화학 물질이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병을 치료하느냐, 그런 정보를 획득하는 데까지 그 제약산업에서 엄청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연구 개발이 통해서 뭐 각종 이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임상까지 끝나서 약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어때요? 개발 비용은 엄청 크지만 한계 비용은 거의 0에 가깝겠죠. 하나 더 찍는데, 약 하나 더 찍는데 드는 비용은 굉장히 0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비용 구조가 고정 비용 혹은 초기 개발 비용이 엄청 크지만 이 한계 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 아주 작은 비용만 드는 거고, 이럴 때 사실 생산량이 증가하면 평균 비용이 떨어진다. 즉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약산업이 완전히 독점이냐? 그건 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독과점에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런 정보재 같은 경우는 뭐도 나타날 수가 있냐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이제 투사이드 마켓, 양면 시장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혹은 플랫폼 시장,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플랫폼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양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양의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많아지면 이 카카오톡 서비스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카카오톡을 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은 거기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양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카카오톡 말고도 각종 메신저 서비스가 있다가 결국은 이런 양면 시장, 물론 이거는 완벽하게 정보재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이런 쏠림 현상이 있으면 점차 메신저 서비스 중에서 죽을 거 죽고 몇 개만 남는 거죠. 뭐 SNS도 비슷하고, SNS가 서로 다른 SNS를 이용하면 얘 SNS 보기 위해선 저거 가입하고 제 SNS 보기 위해서 저거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 그런 과정에서 점차 양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면 한 서비스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양면 시장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람들과 관련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죠. 사람들의 정보, 그 친구의 정보와 관련된 것들, 그걸 정보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과 네트워크 효과, 즉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좀 더 정확하게 양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디귿 옳은 얘기고, 그럴 때 초창기에 카카오톡 공짜로 한다든지 혹은 처음에 이제 무료로 이용하게 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탈을 못하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다른 걸 못 이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무료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 더 돈까지 주면서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초기 효과, 그 다음에 잠김 효과를 노린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자, 59번. 정보 비대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덕적 K는 우리 감춰진 속성이
감춰진 속성이 도덕적 K가 아니고 감춰진 행동. 그래서 1번 틀린 얘기. 직업 감독 제도. 우리가 감독을 한다는 건 감춰진 행동을 살피기 위한 거고, 그래서 역선택이 아니고 도덕적 K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기초공제 제도라는 건 뭐죠? 자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안 주는 그런 게 기초공제 제도죠. 이거는 도덕적 K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품질 보증 제도,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시장 실패 요인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정부가 아예 나서서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이런 품질 보증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옳은 얘기. 5번 노동시장에서 교육 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다. 즉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채용자가 혹은 기업이 어떤 노동자가 생산성이 높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선별할 때 뭐를 학력이라든지 혹은 뭐 토익이라든지 이런 교육 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거는 계약 이전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이 되는 거죠. 여튼 답은 4번으로 찾으실 수 있었고, 다음에 60번은 우리가 A기업의 사적 한계 비용은 2분의 1Q 플러스 300이래요. 그래서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는 300. 그래서 2분의 1Q 플러스 300인데 반면에 가격은 500이래요. 500. 그러면 이 기업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여기서 생산을 했을 텐데 A기업의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물어봤네요. 오염 피해액의 단위당, 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0이래요. 기업 A가 발생시키는 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0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인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한계 비용은 여기 100만큼 더 더한 거, 그래서 사적 한계 비용에다가 100만큼을 더한 게 사회적 한계 비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최적 산출량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한계 비용은 2분의 1Q 플러스 400이 되는 거고, 그것과 가격 500이 같아지는 Q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하면 Q는 얼마가 돼요? 200으로서 정답을 1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